자, 안녕하십니까. 감독관입니다. 지금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론 정리하셨고 요약 강의도 좀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자, 일단은 우리 1차 시험은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 문제죠. 항상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평균 60점 넘으면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그 그물을 너무 촘촘히 짜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그 합격에 가까워갈 수 있는 효용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선택적 어떤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상 기출 문제집은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는 물론이고 기존부터 이제 시험을 실시해왔던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든지 여기에서 출제됐던 중요 문제를 좀 망라해서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물을 짜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아주 그 특출한 문제, 몇 문제가 뭐 난이도를 뭐 결정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것만 어려운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가 어떻게 됐고, 다른 시험에서는 또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의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서는 부동산 언론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례들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공중사,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공중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중사 감평사 문제가 부동산 언론, 부동산 결혼 이게 약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그 공중사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공중사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약간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감정평가 시험에서는 뭐 부동산 세법이라든지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관계복귀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공중사는 부동산 공법이라 해서 이제 학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그건 좀 차이가 없는데 좀 가까워요. 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정리해야 될 게 부동산 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관한 그 문제, 그것은 사실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현실이 나가게 되면 그게 좀 접하게 되니까 학자들이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 좀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이제 2차 과목의 이론과 실무를 이제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다뤄지지 않는 그런 파트가 좀 있어요. 다뤄지지 않는 게 아니라 기초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경제학을 통해서 습득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부동산 언론 파트에서 투자나 금융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그 2차의 감정평가 이론 파트에서는 다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뭐 시장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습득이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언론 득점에도 물론 유리하고요. 출제 비중이 좀 높아요. 또 생각보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2차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론 강의 할 때도 그리고 이제 요약 강의 할 때도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뭐 각사를 하고 자, 부동산 총론 파트 이제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사실 지금 여러분 뭐 이론서를 따로 가지고 계시고 뭐 요약집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필요한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걸 계속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니까 저를 통해서 이론도 정리하고 문제 적응력도 좀 키워가는 좀 상세한 좀 강의가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학에 대한 다음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학이란 자체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사실 독립된 학문이 처음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독립된 학문이 된 거죠. 자, 한번 볼게요. 1번.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관심 포인트죠.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다. 그렇습니다. 네, 옳은 이야기죠. 두 번째.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에 올림이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이걸 추가합니다.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 김영기 교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정착시키는 데 상당히 크게 기여하신 학자이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부동산 활동을 뭐 하겠다? 능률을 하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죠. 목적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이제 이론, 과학성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성. 응용 기술. 여기서는 실무, 기술성을 의미합니다. 기술성. 그러니까 이론과, 여기 이제 이론이죠. 이론. 그 다음에 실무. 이론과 실무. 이걸 개척하는 종합과학이다. 자, 부동산의 3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법률적, 경제적 측면,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 이렇게 법경기 이렇게 기여를 했었죠. 그리고 실무에 이게 적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응용이죠. 응용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면, 응용과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론에 머물지 않고 인간 생활에 적용을 하면 응용과학 그럽니다. 근데 결국 이론으로 남아있고, 뭐 연구의 대상이 되고 이런 정도를 우리가 대비해서 이제 순수과학을 한다면 응용과학은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활동을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란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 그래서 인간이 혼자 산다면 이런 게 고민이 없겠죠. 사람들이 인간의 집단 구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도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 과학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이게 답이 여기 있었어요. 그죠? 3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대상하는 건 맞아요. 이제 주된 대상이 그거인 건 맞지만 요건 아니라는 거죠.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 같은 순수과학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을 추상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의 부동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응용이란 말이 있잖아요. 요 응용 안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 활동을, 현실 부도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그러니까 이 응용과학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런 걸 끌고 와요. 저절로 실무에 대비하니까 경험과학이 되고요. 그렇죠? 응용과학이자 경험과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실천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뭐 실천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점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하고 연결된 게 뭐냐면 규범과학이에요. 규범과학.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 구성원이 모이면 항상 말썽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법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범과학이 사회와 관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뭐냐? 지금 얘기가 봐보도록 하죠.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능률화. 한마디로 말하면 잘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걸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법칙성, 반복성, 규칙성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부동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현상. 그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봐봐요. 예를 들면 유산균이 하는 역할을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자꾸 이야기하는데 유산균이 하는 활동이 있을 겁니다. 유산균이 나타내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유산균을 기준으로 하면 유산균의 발효 활동 이게 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발효 현상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어떤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런 활동이 있고요. 이로해서 비롯되는 현상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과 현상은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규칙적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걸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부도 활동 및 부도 현상을 포함한다. 이게 이제 다른 시험에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음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다. 이제 틀린 거 또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자, 1번.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무슨 거와? 종합학,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은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누면 뭐에 해당된다? 응용과학에 속한다. 다 했던 거죠. 세 번째, 부동산의 접근 방법 중에 종합식 접근 방법. 종합식. 자, 우리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면 어떻게 했어요? 법경기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3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길쭉 측면은 이제 물리적 측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리적 측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토지를 매입했다. 소유권 취득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뭐 이런 걸 다 보셔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몇 평이야? 건물 같으면 몇 층이야?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니? 뭐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면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제 학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법학 들어왔어요. 경제 경영학 같은 거 들어옵니다. 건축공학을 무시하고 여러분 관계법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측면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우리가 연구한다. 그런데 우리 초창기는 이것만 접근하는 뭐 분산식 접근법,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점식, 이것만 하거나 또는 이것만 하거나 이런 중점식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 부동산학은 이 세 가지 다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단기간에 부동산학을 정착시킨 방법이 뭐냐면 종합식 접근법입니다. 종합식 접근법. 그래서 이것을 법경기죠.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조합해서 이론으로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복합 개념으로 이해. 이걸 이제 다 한꺼번에 뭐라 그래요? 다 복합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좀 주의를 좀 해야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행동과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하기 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의사결정. 여러분이 이제 의사결정에 이런 걸 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보여요. 투, 금, 개. 그렇죠? 투, 금, 개. 이게 뭡니까? 의사결정 분야죠. 그렇죠? 의사결정. 그 다음에 평가, 상담, 마케팅, 그 다음에 관리. 이건 뭐예요? 지원 분야죠. 그러니까 여기 의사결정 분야고, 이거 의사결정 지원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런 게 이제 파트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투자, 금융, 개발, 이런 목차가 만들어진 걸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들, 또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보면 평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개발 관리 있어, 관리 마케팅 들어가고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투근계 평상말이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투근계 평상말이.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 교재들이 집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야, 인간은 말이야,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라고 봐. 그리고 누구나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의사결정이 직면해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너 뭐 먹을 거야? 그러면 판단을 못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장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의사결정이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활동도 이런 의사결정에 좀 초점 두자. 그래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학이 이쪽이 좀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합리적 존재래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이용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 당연하죠. 이런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면서 뭐라 부른다?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제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같이 이제 함정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문제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 말고, 이제 참고해야 되는 게 행동과학적 접근법이 있어요. 행동과학. 과학적 측면.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여기 행동은 의사결정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먼저 의사결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 이게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 행동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둘 중에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짐작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화장실 갑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 화장실 가고자 하는 신체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화장실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구입했어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그럼 그런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저게 건축 가능한 토지인지 아닌지. 농지 같으면 건축을 못 하잖아요. 근데 농지가 아닌 택지를 구입했다면 이 사람은 농사 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고요.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은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의사결정은 내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부적인 거고 이건 외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어가지고 함정을 팔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 요 표현을 갖다가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가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결정은 내부적인 측면이고 행동과학은 외부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봐 버렸습니다만 5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상담은 평상말이 그래서 결정 지원 분야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자, 이제 3번 문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네. 자,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제 틀린 거 이렇게 표시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 1번.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결정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자, 이거 아주 풀로 잘 나왔죠.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지하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 부동산 의사결정할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든가 공인중개사 중개를 통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비용이 들죠. 그다음에 부동산 이용이 비가액적 특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용도를 정해서 이용하게 되면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대표가 이제 토지 건물인데 토지의 어떤 목적에 맞게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용도에 맞게. 근데 그 용도를 쉽게 바꾼다? 이게 안 돼, 잘. 그죠?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그 토지를 원상태로 되돌린다? 이게 힘듭니다. 이미 토층은 파괴됐고요. 자연은 훼손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역성이라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가역적 특징. 그러니까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 이런 표현도 알아두셔야 돼요. 비가역. 되돌릴 수 없다. 그런 특성 때문에 일반 지하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지? 요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도록, 투금계 하도록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이제 이런 게 좀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은 뭐야?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토지 등을 대상으로, 여기 누가요? 인간이, 그 말이 빠졌겠죠.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 누가 해요? 인간이 하죠. 이게 이제 부동산 활동입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관리적 행위다. 이걸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부동산 활동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그 객체. 자, 여기 이제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객체가 되겠죠. 객체. 근데 이제 부동산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인간도 만나요. 인간도. 그래서 이게 이제 행위 대상, 이 객체가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부동산 그러면 대물 활동이 되고요. 이것은 대인 활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인간의 활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물 활동 아니면 대인 활동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사고 생겼다, 자동차 사고 생겼다, 대물이냐 대인이냐 이렇게 언급한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자 대인 활동인 겁니다. 그러면 대인 대물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주체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객체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객체를 기준으로 나눈 거죠. 근데 질문 한번 볼게요.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어요. 주체를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주체란 건 맞아요. 근데 대인 대물은 객체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객체에 따라 나눈 거죠.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길속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아닙니다. 우리 둘 다 필요해요. 이론 활동으로서 과학성도 필요하고요. 실무 활동으로서 뭐도 필요하고요. 길속도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 활동과 실무, 이론과 실무가 다 필요한 거죠. 많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력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지금 얘기 틀렸다고 여기서 나타나. 과학성은 뭐예요? 이론이죠. 기술성은 뭐예요? 실무죠. 그러니까 됐죠. 이런 부분 기초적인 거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생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공장을 짓는다. 그럼 바닥에 토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산 요소이죠. 근데 이 생산 요소가 결국은 이제 그 생산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미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생산재하고 이제 소비재라는 표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재는 생산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비재는 소비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발이 달라.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에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생산재라고 그래요. 근데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 대상이 되면 소비재라고 그래요. 그럼 봐봐요. 자, 예를 들게요. 예를. 이렇게 PC가 있어요. 근데 PC가 소비자가 쓰게 되면 소비재가 돼요. 근데 생산 과정에 공장이 쓰게 되면 생산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산재들은 결국 생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에 들어는 다 그것들은 생산 요소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는 일단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다. 생산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다 생산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이기도 하죠. 두 번째,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근데 그렇습니다. 가로 우리 수험생들이 착각하기에 토지가 소비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토지를 밟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밖에 뭐 도로를 지나든 뭐 공원을 가든 간에 기본적으로 토지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소비 대상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며, 민법 제99조 1항이 이야기죠. 99조 1항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2항 규정이죠. 2항. 그래서 지금 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우리가 다른 말로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죠. 뭐라고 부르긴 한다?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한다. 협의의 부동산. 그다음 네 번째, 준부동산에는 등기 등록 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 여러분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콰지인데 여기 준한 것, 준이라는 표현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러 곳에서 준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요 준은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민법에서도 준법률행위 그럼 뭐예요? 원래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 준하겠다 그런 뜻이 돼요. 그 준부동산은 뭐예요? 원래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준지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원래 지대는 토지 사용료잖아요. 근데 토지하고 국한되지 않는 토지 이외의 것에서 마치 토지 같은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 불러? 준지대. 토지 사용료 지대하고 유사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 준이란 말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본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준부동산은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이 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지금 봐보니까 광업재단, 공장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록을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박 20톤 이상의 이건 등기, 선박 등기법이 있어요. 이건 등기입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등록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선박은 등기법이, 선박 등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등기 그러면 부동산 등기가 주를 이루죠. 그러나 선박도 등기가 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어업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 생각해 봅니다.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인데 이걸 지어야 나머지는 동산을 했단 말이에요. 가봤더니 요 민법 규정이 따른다면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동산 아닙니까? 근데 말입니다.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이렇게 공시를 해서 저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당. 담보로 목적으로 저당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부동산과 비슷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이 있다. 수목 집단이 있으면 이건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포인트가 등기죠. 여러분 등기가 되게 되면은 그 물건마다 독립된 호적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독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 건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매입했어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다 보니까 순간 그것을 잘 망각하는데 사실은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토지에 있는 임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거래에 따른 어떤 목적에 따라 여기서 독립된 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확실한 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아예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독립된 자산으로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팔았다. 뭐 그 위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린 것은 당연히 팔리는 게 아닙니다. 독립돼서 거래할 수가 있어요. 토지에 있는 건물이 따로 거래할 수 있듯이 소유권이 다를 수 있듯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연관된 것 좀 같이 좀 설명해 드렸어요. 좀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을 언제 옳지 않은 것도 찾아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또는 틀린 거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이거 꼭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렸으면 좋겠어요. 자, 법률적 개념에서 법률적으로 봤습니다. 협의 부동산은 한번 나왔었죠. 민법 제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률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걸 협의의 부동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의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부동산을 보는 것들이 있었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건설계,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걸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광해부동산 이렇게 하죠. 이걸 다 묶어서 광해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좋아요. 두 번째,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서 공시효과를 가지지만 그러니까 부동산 이건 내 거야 이 표시 방법이 뭐예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공시수단으로 등기를 쓰고요. 등기. 그럼 동산의 경우 뭘 써요? 점유로서 공시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쵸?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뭐라 한다? 광의 부동산. 이미 살펴봤죠. 좁은 의미가 협의죠. 준부동산을 합쳐서 광의 부동산을 하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길적 측면의 부동산으로 자, 자본, 자산 이렇게 하면 이것은 경제적 측면이 됩니다. 경제적 측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보세요. 법적 측면이 있고 경제적 측면이 있고 길적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법적 측면은 광의 부동산 안에 협의 부동산, 그 다음에 준의제 부동산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측면은 아주 많아요. 뭐 생산요소다, 소비재다, 생산재다, 막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게 다 뭐 경제적 측면이죠. 기술 물리적 측면은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그래서 이걸 암기하지 않으면 순간 시험장에서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다, 본래부터 존재했어요. 위치를 가져요, 부동산이니까. 공간입니다.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이죠. 그 다음에 환경의 구성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중에서 지금 이 환경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문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자연 그 자체다. 그런 뜻이고 그래요. 자연이지만 내 생활에 있어서 환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묶어서 자연 환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본래부터 존재했어.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할 때 물리적으로 지금 눈으로 관찰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위치를 갖게 되고요.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중공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 모르겠네. 자위 공경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위 공경. 네. 우리 수험생들은 이제 수험생활이 힘들어요. 저도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도 좀 받아봤는데 힘들어요. 피교육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시험이 또 쉽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네, 가족들은 또 기대하는 것도 있고 내가 노력하면 또 성과 안 나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뭔가 좀 계기를 좀 마련하셔야 돼요. 책상에 막 콕 앉아있다 해서 공부가 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을 내서 약간의 그 활력소를 좀 줄 수 있는 뭐 조깅도 해본다든가 새벽에 뭐 등산도 좀 해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항상 자기를 좀 스스로를 좀 다독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물리 측면이다 이렇게 좀 합시다. 그래서 자기공경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잘 틀리니까요 구분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좀 했던 이야기죠. 자, 뭐가 등장합니까? 준부동산은 원래 부동산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때문이에요? 등기나 등록을 하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저당의 대상에 저당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이걸 준부동산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시하는 목, 동산 등을 포함한다. 그렇죠. 포함하죠. 그래서 아까 3번은 뭐가 말해줬죠? 네. 자, 여기 길쭉이라서 틀렸고요. 자, 5번 들어갈게요. 자, 임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을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공장재단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 협의부동산하고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장재단 그러면요 거기 안에 설비도 들어가요. 네,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영업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합니다. 경제가치가 좀 넓게 좀 이해를 하려는 그 영역입니다. 어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사적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이제 저당 설정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만을 저당 설정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하고 이렇게 여러 자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하고 어떤 게 자금 조달을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묶어서. 그래서 사실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이 내용은 생산활동을 통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원 개발을 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거나 이런데 관련 있는 이런 데 대해서는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등록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좀 한시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효력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빨리 등록한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해라. 그런 차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5번까지 살펴봤고요. 답은 이미 3번에서 나왔었죠.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을 말하며, 이거 협의부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렇지. 자, 이건 민법 제99조 2항의 내용이죠. 두 번째,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부동산을 법경기 측면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복합 개념이죠. 복합.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걸 뭐라 그러냐. 자주점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뭐예요? 시효 취득이죠? 여기 취득 시효고,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이죠. 이거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요거 뭐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내 토지가 돈 한다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시효 취득이죠. 4번 동산은 용인물건과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다. 부동산이 그렇죠. 부동산이 동산이 그렇지 않고 부동산이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 민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좀 다뤄진 내용이에요. 그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이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는 이렇게 등기 등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서 이걸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참 재밌는 게 사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학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범주 안에는 여러분 배우시는 사실 넓게 보면 민법, 그다음에 관계법규, 그다음에 여러분 그 감정평가 이게 다 부동산학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과 가게 되면 그걸 다 배워요. 다. 그래서 민법을 사법으로 배우고 그 관계법규나 이런 것들을 공법으로 해서 다 수업을 듣죠.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죠. 자, 7번. 자, 공간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죠. 자, 공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1번. 토지는 무리지 형태로서 지피문과 함께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우리는 이걸 3차원 공간이라고 그러죠. 여기 나와 있죠. 부동산 활동은 3차원 공간 활동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차원 공간 활동인데, 농촌 지역은 그 경작을 하는데 이 토지를 이용하잖아요.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렇죠. 가축을 사육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주 목적이다 보니까, 주로 지표 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조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방적, 거칠고 면밀하지 못하게 이용하는 걸 조방적이라고 해요. 조방적. 그러니까 면밀하게 이용하지 않고 그냥 펼쳐서 이렇게 이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특히 이제 목축국 같은 경우에는 방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시지역은 어때요? 입지 공간. 입체적 이용이 좀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토지에다 건물을 이렇게 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집약적 이용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농촌이라 해서 농가주택이 2층이 아니란 법도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지표공간 활동이 중심이 돼서 좀 조방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도시적은 입체 공간, 공간을 많이 창조해서 이용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표권은, 자, 우리가 이제 공중공간을 이렇게, 자, 우리 공간을 이렇게 나눠보면, 공중공간, 수평공간 또는 지표공간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공간, 이렇게 이제 좀 나누고 있는데,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그래요. 수평 공간에 대한 권리를 뭐라 하냐면 지표권이라고 합니다. 지표권. 그럼 여기는 지하권 이렇게 되는 거죠. 지하권. 이렇게 이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권은 토지 소재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말하며 토지의 해면의 붕괴는 붕괴죠. 최고 만조시의 붕괴점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여기까지 들어온다. 최고 만조 수위선. 최고 만조 수위선. 수위선. 물이 빠져나가. 그럼 이걸 뭐예요? 간조 수위선이라고 그러죠. 최저란 말은 되게 안 붙이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장에 가보면 갯벌을 이루고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데를 우리가 간석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지의 해면의 경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육지라면 여기 해면이죠. 그래서 최고 만조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옳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 소재가 지하 공간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그렇죠? 지금 정답 자, 근데 이게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좀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지표 공간에 있는 이 표현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물에 사용한 권리가 독립된 권리냐 아니냐
요거하고 관련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의신청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의신청을. 그래서 우리가 그 지하 공간에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이것은 지하권에 포함된 권리로 보지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요 지문은 좀 이따 더 설명 좀 해드릴게요. 나머지 좀 하고 제가 이제 더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공적 공중권은 일정한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유목적의 실을 위해 사용할 수 권리를 말하며 항공기 통행권, 전파의 발착권이 이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 공중권이 공적 공중권과 뭐 사적 공중권 굳이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공중권 같은 경우에는 전파의 발착이 위치하는 공간이나 우리가 이제 항공권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항로 뭐 이런 부분 이런 데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사적 공중권이 인정되는 게 있죠. 뭐 일조권이나 조망권.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좀 있을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좀 무슨 이야기 좀 하고 싶냐면 지금 요 출제된 문제를 제가 이제 해설을 달리를 달았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 지문이긴 해요. 예, 그래서 논란이 조금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이제 해설 좀 다루는 걸 한번 봐볼게요. 뭐로 돼 있나? 지중권, 지하권은 토지소의 지하공간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해서 권리를 말하며, 그렇죠? 권리를 말하며,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을 포함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포함한다. 근데 지하수 이용권은 맞지만 이 지하수 이용권이 독립된 물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독립된 물건으로 거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지하수 타인의 간섭 없이 그러니까 상린관계를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하수도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접지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물을 이용할 수 등 사용할 수 권리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지하수도 물인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대상 여부 이야기 나올 때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로서 이게 이제 등장하는 게 약간 논란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지하수는 뭐 물에 사용한 권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에 사용한 권리, 그러면 독립된 물건으로 이제 이야기를 독립된 물건으로 볼 때 쓰는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죠. 독립된 물에 사용하는 권리 이렇게 하게 되면 독립된 물건이다. 이런 표현이고, 그냥 지하수 이용권, 사용권은 이것은 지하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좀 그래, 이게. 그래서, 지하권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지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중 지하권 토지 소유의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획득하나 사용 권리를 말하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립된 물건을 포함시켰다. 이런 표현이 돼버리는 거죠. 지하수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이 권리가 아니라 그냥 흐르는 물, 토층이 구성을 이루면서 흐르는 물, 그것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 물을 이용할 수 권리가 독립됐다. 원래 독립된 물건인데 지하권에 포함된 권리로 하겠다. 이건 아니라면 독립된 물건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죠. 물의 사용 권리로 이건 볼 수가 없다. 독립된 물건이 아니다. 토지보상법상 수용 대상이, 그러니까 수용이 되면 어때요? 보상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물에 관한 권리를 측정을 해서 그 부분까지 또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죠? 야,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토지보상법에서 이 물에 관한 권리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물에 사용하는 권리라고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학계론에서는 이게 논란이 좀 일어나요. 왜냐면 지하수는 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좀 불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쵸? 그래서 독립된 물권으로서 물의를 이용할 수 권리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면 이제 확실히 틀린 게 되죠. 근데 이게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 좀 해드렸고요. 첫 강좌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기출 표시된 것들이 있죠. 이게 다 여러분 기출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표시가 없는 것은 타 시험에 출제되고 우리에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걸 좀 모아놓은 겁니다. 자, 우리 1회 1강을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강좌에서 또 신청 가지고 또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